통영 모의고사 3회차입니다. 1번 문제.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체크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정의입니까? 이게 중부동산에 대한 정의죠. 그러면 기억을 다시 읽어볼까요?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중부동산. 그랬으니까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해야죠. 이것은 법률적 측면에 의한 구분이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미연으로 갑니다. 민법상 부동산, 우리는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동의어처럼 쓰자고요. 즉 민법상 부동산 이꼴 협의의 부동산 이꼴 토지 및 그 정착물. 디귿으로 갑니다. 토지는 소비재이다. 맞는 얘기죠. 이것은 복합 개념에서 어떤 측면입니까? 법률 아니죠. 경제적 측면이죠. 그래서 디귿도 X. 리얼로 갑니다.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독립정착물. 독립정착물이 뭔가요? 토지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그 종류는 4개. 자, 우리 그 중에 하나, 이 건물에 대해서 하나 메모해 놓은 거 있죠. 건축 중인 건물도 똑같이 독립정착물로 본다는 것. 자, 거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얼은 정확합니다. 미음, 임대인 정착물과 임차인 정착물의 구분. 임차인 정착물은 뭘로 본다고요? 정착물 아니죠. 동산. 그러면 미음에 임대인 정착물을 임차인 정착물로 바꾸면 동산으로 간주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니까 정착물이라는 얘기는 부동산이라는 말이겠죠. 따라서 X. 문제는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4개. 정답은 4번 됩니다.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기억에 원지가 뭔가요? 원지, 소지, 개발 이전 상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기억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에서 법치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도 내용 쭉 읽고 법치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토지 용어니까 먼저 그것부터 찾으세요. 원지, 법지, 뭐 여기 있는 필지, 맹지 저런 걸 먼저 찾아요. 먼저 찾아가지고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법치에서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경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사라는 말만 찾으세요. 정확합니다. 디귿은 맹지다, 그죠? 맹지는 첫 번째 뭘 한다고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 또는 도로와 접속면이 없는 토지. 정확합니다. 리얼로 갑니다. 포락지. 포락지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절토되면서 하천으로 변한 거죠. 근데 틀렸다, 그죠? 그러면 지금 지문을 보시면 바다와 육지 사이, 바다와 육지 사이를 뭘 한다고요? 빈지, 유치하지 마 이렇게 했죠. 비읍, 바다니까 빈지. 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면 제일 앞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미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를 우리는 채비지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네. 따라서 지금 문제가 틀린 걸 찾아라고 했으니까 1개. 답은 1번 됩니다.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억. 이 공급의 개념은 워낙 출제가 많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 공급인지 아니면 경제적 공급인지 경제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앞에 부정성에 맞추어서 간다면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야죠. 그렇다면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고 말해야죠. 자, 이렇게 되든지 자, 아니면 용도적 공급으로 가려면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해야 되고 가능하다고 하려면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해야죠. 자, 그러면 기억을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놓으든지 아니면 이렇게 놓으든지. 기억은 X. 리언으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가 현상 등등등 키워드는 국지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죠. 국지화냐 개별화냐. 다른 걸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말이고 국지화면 부동성이고 개별화면 개별성입니다. 국지화면 부동성이고 개별화가 되면 개별성이 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니은은 정확합니다. 디귿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감가 보이면 영속하면 안 돼요. 감가가 된다는 건지 감가가 안 된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지문 잘 보세요. 감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뭐라고요? 배제. 감가상각을 배제합니다. 즉 감가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영속성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음 외부 효과.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 2번 됩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입니다. 가격 탄력성은 0.5, 교차 탄력성은 0.3, 그리고 문제는 하나 더 나오네요. 소득 탄력성도 주어져 있네요. 0.4. 다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잘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도 지금 이 세 가지, 즉 탄력성의 종류 세 가지를 다 제시해서 놓은 게 두 번 나왔는데 어쨌든 탄력성의 종류가 세 개가 다 제시가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출제자들이 분모값을 다 줘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오피스텔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각각 5%씩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분모에 둘 다 이렇게 5% 상승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정확히 보세요. 오피스텔 가격은 어디에 적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적는 거예요. 왜 여기에 적는 거죠? 문제가 오피스텔 시장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가격 탄력성에서 말하는 가격은 해당 재화의 가격입니다. 당의 재화의 가격이에요. 근데 교차 탄력성에서는 타 재화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여기에 적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이걸 설명하느냐면 지금 문제처럼 둘 다 5%라고 한다면 신경 쓸 게 없죠. 어디가 5%인지 어디가 3%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럴 때는 괜찮은데 만일에 문제에서 말입니다. 정확하게 오피스텔 가격은 3% 변했고 아파트 가격은 5% 변했다라고 놓으면 잘못 써버리면 틀린다고요. 다시 한 번 더요. 여기는 오피스텔 가격입니다. 왜 오피스텔 가격이냐? 문제가 오피스텔 시장일 때는 당의 재화 가격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전체 수요량은 1% 증가랍니다. 문제, 소득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올라갑시다. 2.5% 하락. 올라갑니다. 53, 1.5% 증가. 그럼 정리해 볼까요? 2.5 감소에 1.5 증가면 둘을 합치면 1% 감소죠. 1% 감소인데 전체가 1% 증가라고요. 그럼 여기서 2% 증가하면 되겠죠. 내려갈 때는 나누면 되죠. 나누면 되니까 5%. 따라서 정답은 3번 됩니다. 3번. 5번 문제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1번을 보시면 곡선은 둘 다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많이 이동했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다시 감을 잘 잡아요.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했는데 이동의 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가격과 거래량 중에 어느 한쪽은 알 수 없다. 근데 가격이 알 수 없는지 양이 알 수 없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곡선들의 이동 방향. 그러면 둘을 보면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증가, 감소 반대로 움직였죠. 이럴 때는 양, 거래량은 알 수 없다. 그럼 가격은 변해야죠. 가격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수요만 가지고 판단한다. 수요가 증가라고 했으니 가격은 상승.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곡선이 모두 다 증가했답니다. 어느 쪽이 많이 이동했답니까? 말이 없습니다. 그럼 1번과 2번은 똑같아요. 근데 1번은 곡선이 반대로 이동했고 2번은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죠?
그럼 가격이 알 수 없다. 그럼 거래량은 변해야죠. 거래량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수요 곡선만 가지고 판단한다. 수요가 증가니까 양은 증가.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 2번하고 3번을 잘 비교하세요. 동그라미 3번은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는데 크기가 같대요. 자, 그러면 1번, 2번하고 3번하고 공통점이 뭐죠?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1번, 2번은 곡선이 둘 다 이동은 했는데 어느 쪽이 많이 이동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번은 곡선은 둘 다 이동을 했는데 이동의 크기가 같대요. 자, 이럴 때는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느 한쪽은 불변이다. 1번, 2번일 때는 어느 한쪽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은 불변이다. 자, 그런데 어느 쪽이 불변인지의 판단은 1번, 2번에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자,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모두 증가죠. 즉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가격이 알 수 없다 그랬죠.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죠. 둘 다 감소. 그러면 가격이 불변입니다. 그럼 거래량은 변하죠. 거래량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수요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수요가 감소니까 거래량은 감소. 동그라미 4번 갑니다. 곡선이 둘 다 이동했는데 이동의 크기가 달라요. 자, 그 전에 답을 결정하고 할게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과 5번은 곡선이 둘 다 이동했는데 이동의 크기가 다르다. 이럴 때는 크게 이동한 쪽만 선택하기로 했죠.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은 공급 감소. 그러면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 5번에서는 수요 감소. 모두 다 감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빠르게 찾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키는 비탄력의 개념이죠.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격이 많이 변한다. 가격이 많이 변한다. 자, 두 번째 2번. 가격 탄력성이 0이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수직이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관찰 기간이 길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장기다. 장기가 되면 수요이든 공급이든 모두가 다 탄력성이 커진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는 말은 단위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했던 것처럼 45도 기울기를 가지고 우상향하는 형태가 돼요. 그걸 직각쌍곡선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합니다. 자, 고딩 때 우리 한 거예요. 직각쌍곡선. 자,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 개념이 같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5번 첫 번째 키는 완전 비탄력적.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0. 그래프는요, 수직. 어디가 불변이죠? 양. 그러면 양이 불변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죠? 양은 불변. 양은 불변이고 가격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이런 것들이죠. 곡선상. 곡선상이라는 말이 놈 지문에 반드시 가격이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해당 재화의 가격. 근데 여기는 곡선 자체래요.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격 이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가격은 당해 재화 가격입니다. 그럼 재료의 문제가 아파트죠. 그럼 동그라미 1번 아파트 가격 이외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금리가 하락했다. 그럼 수요는요?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3번 차례대로 갑니다. 첫 번째 키는요? 대체제. 두 번째 뭘 찾는다고? 가격. 가격 있는지 확인하세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비례. 무엇이 비례한다는 겁니까? 가격과 수요가 비례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는 증가. 증가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대요. 앞으로 집값은 더 떨어질 거라고 수요자가 예상한대요.
그럼 지금 살 겁니까? 기다릴 겁니까? 기다려야죠. 그럼 수요는 감소. 그럼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5번 갑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면 생산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 감소죠.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곡선 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 정답은 5번 됩니다. 8번 문제 거미집 이론으로 갑니다. 자, 이제 하나씩 따져볼게요. A 시장. 그럼 먼저 기울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디맨드와 스플라이. D, 디맨드 수요. S, 스플라이 공급. 수요와 공급 D와 S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입니다. 디맨드와 스플라이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렴형의 조건을 뭐라고 기억하고 계신가요? 숱한 공기죠. 숱한 공기. 단. 함수 형태가 주어지면 탄력성 정보입니까? 기울기 정보입니까? 기울기 정보입니다. 그럼 이 기울기 정보예요. 근데 어딘 게 기울기라고요? 디맨드 앞에 있는 스플라이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P 앞에 있는 숫자를 보세요. 2죠. 그럼 이걸로 나눠줘야죠. 2분의 2니까 1. 2로 나눠줘야죠. 그러면 2. 그러면 공급의 기울기가 크다 그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조건이 숱한 공기. 그럼 공급의 기울기가 크니까 수렴형이 됩니다. 자, B 시장 갑니다. 디맨드 앞에 있는 숫자 2. 요게 기울기죠. 스플라이 앞에 있는 숫자 2가 기울기죠. 근데 P 앞에 보니까 1이죠. 그럼 나눌 필요가 없죠. 그럼 2고 2입니다. 같다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발산 또는 수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가 된다고요? 자기 자리 빙글빙글 도는 순환형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됩니다. 9번 문제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자, 1번에서 지문을 조금만 정리를 할까요? 자, 1번에 공표된 것.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 정보 플러스 현재 정보. 여러분, 과거라는 단어는 반드시 사용하는 거고요. 현재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시험에서. 현재 정보라는 말을 새로운 정보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은 것, 이거는 미래 정보라는 말이죠. 근데 시험에서는 미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내부 정보. 그럼 지금 지문은요, 결과적으로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 강성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시장을 만일에 중강성 시장으로 바꾼다면 이 말만 없어지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공표된 정보만 반영되어 있으면 중강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각각의 정의인데 정의는 정보의 범위를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지금 칠판 잘 보세요. 체크하는 것만 딱 보세요. 약성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문은, 자,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그럼 이 지문은 O일까요? X일까요? 판단 못해요.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성, 중강성, 강성 중에 강성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온 발생 안 합니다. 약성과 중강성은 초과이온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지문에 뭐가 있으면 되느냐? 새로운 정보 또는 내부 정보. 새로운 정보나 내부 정보가 있으면 또는 기본적 분석이 있으면 이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근데 다시 보세요. 그런 말이 없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다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강성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온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시작. 땡땡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으로 갑니다. 중강성은 약성을 포함합니다. 약성 시장입니다.
이걸 포함한 게 중강성입니다. 이걸 포함한 게 강성입니다.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과 중강성을 포함하고 중강성은 약성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은 정확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역. 자, 기역에서 이 표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표현요. N개의 매장이 존재하는 경우. 자, 그 말은 매장이, 상점이, 슈퍼가, 백화점이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많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일리는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있는 소비자가 이렇게 간 거예요. A와 B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허프는 그게 아니라고요. A 상점, B 상점, C 상점, D 상점 막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도시, 그러니까 상점 수가 많다는 뜻이니까 대도시일까요? 소도시일까요? 적으세요. 대도시.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레일리는 인구수의 비례. 인구수는 다른 말로 도시의 크기, 도시 크기의 비례. 그 다음에 반드시 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제곱이 들어갑니다. 거리 제곱의 반비례. 제곱 빠지면 틀립니다. 레일리는. 근데 허프는 제곱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허프는 이렇게 말하죠.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단 거리는 거리 마찰 계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문을 잘 보세요. 지문을 보시면 여기는 제곱이 들어가 있죠. 매장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 또 제곱이 들어가 있죠. O입니까? X입니까? 매장 여기에 거리 마찰 계수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개념이 정확하게요. 레일리는 제곱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허프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허프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리에 반비례한다. 단 거리는 거리 마찰 계수, 공간 마찰 계수가 결정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거리 마찰 계수가 2라고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제곱이 들어가는 게 옳은 지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것으로 가겠습니다. 거리 마찰 계수는 교통의 조건이라든지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정확합니다. 두 번째, 교통 조건이 나쁘면, 교통이 불편하면 나는 그 상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말은 마찰 계수가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뒤것은 틀렸습니다. 공간 마찰 계수는 허프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왜? 이것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곱이 되느냐, 삼성이 되느냐 등등. 자, 그런데 여기서 마찰 계수는 미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같이 적어 놓으세요. 마찰 계수는 미리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 보세요. 문제도. 2라고 미리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음에서 왜 제로성 게임이라는 말을 썼을까? 생각해 보세요. 레일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있는 소비자는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느냐? 결론은 큰 도시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A 도시와 B 도시, A 도시가 큽니다. 근데 최근에 B 도시가 주변의 소도시를 통합해서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B 도시로 많이 가겠죠. 자, 그러면 전체 파이가 커집니까? 그건 아니죠. 전체 파이는 똑같은데 B 쪽으로 많이 갔다는 말은 A 쪽으로 적게 갔다는 뜻이겠죠. 허프도 마찬가지죠. 상점 수가 2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어느 상점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는 다른 상점을 가던 소비자가 어느 특정한 상점을 많이 갔다는 뜻이 되니까 전체 파이가 커진 것이 아니라 A 상점을 가던 소비자가 B로 많이 갔다는 뜻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파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로성 게임입니다. 정답은 2번, 3번입니까? 정답은 3번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 풀어볼까요? 레일리든 허프든 무조건 그림부터 그려놓고 레일리라면 인구수가 올라가고 허프라면 매장 면적이 올라가고 분모는 거리인데 마찰 계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찰 계수가 없으면 틀린다고요. 2라고 돼 있죠. 각각의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돼요. 문제. B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고객 수. 그러니까 우리는 B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전체 동선을 합치세요. 400, 240 합치면 640이죠. 640분의 P 쪽으로는 400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62.5%. 그럼 60만 명 중에 문제를 보니까요. 40%만이 할인점을 이용한답니다. 그러면 60만 명 곱하기 0.4 곱하기 0.625 그래야만 비상점을 선택하는 고객 수가 결정됩니다. 15만 명. 정답은 1번 됩니다.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누구 거라고요? 1번 지문. 1번 지문 누구 겁니까? 파레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100% 지대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키워드는요. 가장 높다. 리카도의 차액지대. 리카도는 한계지 지대를 설명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지문을 보시면 한계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대를 설명했다는 것이 되니까 누굽니까? 마르크스입니다. 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지대를 생산비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마르크스밖에 없다. 5번 준지대입니다. 첫 번째 키, 토지 이외, 고정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 두 번째 일시적이다. 13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시행하지 않는 것. 1번. 대한민국은요. 종합부동산세는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없습니다. 우리 실명제 사용하고 있다. 그죠?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디귿으로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입니까? 토지거래 신고제입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신고제와 허가제가 동시에 적용되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결론 허가제가 규제가 강한 거죠. 그럼 신고제를 구태에 둘 필요 없으니까 신고제는 폐지, 허가제는 시행. 리얼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된 제도고요. 우리나라 분양가 자율화입니까? 규제입니까? 규제입니다. 우리는 자율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개발이익 환수하고 있고요. 실거래가 신고하고 있죠. 토초세 폐지된 제도입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14번. 자, 첫 번째 키 생산. 생산이니까 뭘로 결정한다고요? 그렇죠. 비용. 그럼 편익이라고 되어 있으면 틀립니다. 따라서 2번은 X. 보기 2번은 X 탈락. 이번에는 부정적 외부 효과래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먼저 사회적 개념으로 판단해야죠. 비용이니까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비용은 작은 게 좋죠. 근데 부정적인 부의 외부 효과니까 이 비용이 크다는 뜻이죠. 제일 뒤에 크다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앞에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소비입니다. 소비는 편익이죠. 편익으로 의사결정합니다. 부정적이래요. 그러면 판단은 사회적 개념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사회적 편익은 큰 게 좋은 겁니까? 작은 게 좋은 겁니까? 사회적 편익은 큰 게 좋은 거죠. 근데 부정적이라고 했으니까 작다고 해야죠. 제일 뒤에 작다로 끝났네요. 그럼 사회적 편익이 먼저 나와야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답 찾는 연습하세요. 자,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네요. 자, 동그라미 1번 지문만 잘 보세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고 했습니까? 낮다고 했습니까? 낮다. 자, 그럼 이제 이건 조금 이해를 요하는 파트라서 시장에서 가격입니다. 거래량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시장 임대료가 P0에 Q0만큼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빚금, 친금만큼이 임대인의 수입이겠죠. 자, 그런데 정부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졌다고요. 정부가 P1에 받아라고 한 거죠. P1에 받아라. 이렇게 되면 P1을 받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불리하죠. 공급량을 어떻게 할까요? 감소시키겠죠. 그럼 이 공급량이 감소되면 가격은 오히려 상승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시장이랬죠. 암시장. 자, 그런데 전제를 하나 달았습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인 걸 보세요. 가격은 하락했고 공급량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을 보세요.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만큼 임대인의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그럼 이 감소된 이 임대인의 수입은 누가 가져간 거죠? 임차인이. 어떻게 가져간 거죠? 임대료가 하락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적게 부담한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임대인의 소득, 노란색요.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림과 연결해서 한번 봐두시고 시험 문제는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병행하면. 자,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낮게 규제를 하면 임대인들은 수입이 감소하니까 공급량을 줄이겠죠. 그럼 공급량을 줄인 것만큼 정부가 공급량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개념이에요. 이론상 개념. 그러니까 사적 시장에 나 임대사업 안 할래. 그러면 정부가 그것만큼 임대주택의 수를 늘리는 거죠. 그럼 전체 공급량은 어때요? 전체 공급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럼 공급량이 늘어난 거니까 임대료는 하락하겠죠. 결론은 똑같이 됩니다. 저 자리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병행한다는 표현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뭘 물어본 겁니까? 장기, 사회 전체 공급량을 물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단기에는 정부가 공공임대를 공급하더라도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단기 공급은 불변이죠. 그러니까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변화가 없다고요. 그럼 사적 시장의 공급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사회 전체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장기에는. 단기에는. 근데 장기가 되면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감소하죠. 얼만큼 감소합니까? 정부가 생산한 것만큼. 따라 사회 전체 공급량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일정 이렇게. 단기, 장기 나누어서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3번을 잘 보세요. 보조금을 지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보조금을 지급했답니다. 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조를 받은 입장에서는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는 상승하겠죠. 임대료가 상승하면 공급자는 유리해진 겁니까? 불리해진 겁니까? 공급자는 유리해졌죠. 그럼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공급량이 많아져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하락하겠죠. 자, 그럼 결과를 보세요. 보조금을 이만큼 지급했대요. 자, 결과 수요가 이만큼 늘어났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가격이 상승하겠죠. 가격이 상승하는데 만일 노란색만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노란색만큼 증가하겠죠. 자, 지금 뭘 생각하느냐 하면 지문을 다시 보세요.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저기서 혜택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임대주택이니까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을 규제하고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목적은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뜻이겠죠. 임대료를 낮춘다. 자, 그렇다면요.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서 실질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 노란색만큼 상승하는 게 좋을까요? 흰색만큼 상승하는 게 좋을까요? 흰색만큼. 아니,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조금만 올라가야 임차인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요가 흰색만큼만 증가해야죠. 그렇다면 노란색만큼 흰색만큼 움직였을 때 어느 쪽이 탄력입니까? 노란색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흰색만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수요는 비탄력적일 때 임차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격이 흰색만큼 상승하면 공급도 흰색만큼 증가합니다. 공급이 흰색만큼 증가하면 흰색만큼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근데 이번에 노란색만큼 공급량이 늘어나면 노란색만큼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흰색만큼 하락하는 게 유리합니까? 노란색만큼 하락하는 게 유리합니까? 노란색만큼 임대료가 떨어지면 임차인은 더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공급은 흰색만큼 증가하는 것보다는 노란색만큼 증가하는 게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유리하니까 공급은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요. 이 표현은 보조금 정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위에서 적용되는 거니까 딱 기억하세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또는 상승하더라도 적게 상승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을 볼까요? 보조금 지급에 따른 혜택은 공급은 어떻게 될수록요? 탄력적일수록. 수요는 비탄력적일수록 임차인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세 귀착이죠. 세금은 누가 많이 부담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조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럼 세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공급자가 100%. 공급자가 100% 부담하니까 가격은 아무런 변화 없다.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질문을 하느냐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100% 부담한다까지는 동의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느냐. 그러니까 공급자가 임대인이 세금을 많이 부담했으니까 임차인에게 증가시켜서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거 아니냐고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증가시키려면 공급자가 탄력적이고 임차인이 비탄력이 돼야 돼요. 임차인이 비탄력이 되어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수요는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이니까 증가를 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증가를 시킬 수 없다 무슨 뜻이냐? 집주인이 임대료를 조금 인상하겠다고 했더니 임차인이 방을 빼버린다. 누구도 이사를 안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는 집주인이 100% 부담하기 때문에 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답은 4번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높다고 되어 있습니까? 낮다고 되어 있습니까? 낮게. 자, 낮게 설정되었는데 장기래요, 장기. 자, 그러면 긍정적 효과입니까? 부정적 효과입니까?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오히려 임대료가 상승해 버립니다. 암시장 때문에. 따라서 주기 부담은 늘어난다. 정답은 4번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